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지난 70년간 국가기관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주 물량이 줄고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더불어 국내 주택 경기 위축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 모시고 국내 건설산업의 현 주소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상호입니다. 원장님, 건설산업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9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순수 민간건설기관입니다. 이 1995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건설업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건설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이 건설시장 개방에 앞서서 어떻게 건설업계가 대응을 해야 될 거냐, 그걸 이제 연구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서 만든 것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1995년 건사년 설립 원년 멤버로 정책연구실장도 지내셨고 이제 7대 원장으로 복귀하신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취임 후에 연구원의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제 연구원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계신데 소회는 어떠신지요? 예, 저희 건설산업연구원에 있는 전문 연구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줬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구원 창립 때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으로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서 12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건설업계에서 약 한 10년간에 걸친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시 연구원에 1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자체를 명실상부한 건설업계의 싱크탱크로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동안 연구나 내부의 어떤 조직 개선이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좀 성과를 거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연구원이 국내 건설업계의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대로 좀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외부에 계신 분들로부터 좀 받은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취임하신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취임하면서부터서는 우리 지역 중소건설업계가 특히 어려운데 이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정부에 전달하고 또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나 제도적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연구원 내부의 화합과 또 우수 인력을 영입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취임 첫 해에 제일 많은 중점을 두었던 부분입니다. 네, 지난해 연구원의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큰 성과라면 국가의 노후 인프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신규 건설 투자에만 많이 주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나서서 노후 인프라 실태 조사도 하고 또 정부 요로에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요청을 했었고 또 특히 이 국회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을 제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같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시행이 된다면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의 경영 방침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입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갖춰야 될 제일 중요한 덕목은 프로페셔널리즘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면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로서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같이 갖춘 그런 이제 우수한 프로페셔널들이 모여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과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업계하고 사실은 늘 소통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탁상공론을 탈피해가지고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서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의 확립과 또 현장 중심적인 연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건설 산업의 현실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국내 건설 산업은 최근 3, 4년 동안은 굉장한 호황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역시 주택경기 호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주택경기 호황이 사실은 뭐 작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점점 좀 후퇴를 하는 국면이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 하반기부터서는 좀 불안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국내 건설 산업은 아마 금년 하반기를 변곡점으로 해서 하반기 이후에는 좀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수주 실적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굉장히 호황을 거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해외 수주는 주로 중동 플랜트 공사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유가가 배럴당 100불 이상 올라가면서 중동에서의 발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동 플랜트 중심으로 해서 사상 최고 수주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100불에서 30불대로 추락을 했고 또 중동에서의 그 발주가 줄어들고 또 국내 업체들 간에 과당 경쟁을 통한 뭐 어떤 저가 수주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사실은 2012년 전후 해가지고 국내 건설업체들이 해외 건설에서만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 건설 산업의 긍정적인 모델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을 말씀을 드린다 치면은 민간 주택 경기의 호황에 재빨리 편성해서 회사를 크게 키운 중견 주택 업체들 같은 경우도 비교적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한 건설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모델로서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창업한 지 불과 2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카테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건설 산업을 혁신하겠다 이런 대담한 모토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의 수직적 통합을 달성한 회사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금년 초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1억 불 가까운 그런 투자를 또 받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회사는 미국의 DPR이라고 하는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실리콘밸리에서조차 어떤 혁신의 아이콘으로 손꼽히고 애플 본사 사옥도 건설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회사의 그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 모델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의 경우는 카테라 같은 회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또 중견 건설업체나 대기업의 경우도 미국의 DPR 같은 그런 회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들을 제가 강연 자리나 또 여러 군데 갈 때마다 많은 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산업의 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산업을 그렇게 폄하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건설 산업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가지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큰 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의 경우가 지금 디지털화 수준이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 산업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외국계 컨설팅 업체들은 바꿔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수준이 그만큼 제일 낮기 때문에 조금만 디지털화를 더 한다면은 생산성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킨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외국계 컨설팅 업체들은 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방안에 대한 것들을 수없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잠재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건설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연구원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업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국내 건설업계 전체가 힘을 합심해서 만든 기관이고요. 또 국내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집단의 이익보다는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또 외국 선진 업체의 어떤 벤치마킹 사례 이런 등등을 산업 내에 전파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어떤 도움을 저희가 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건설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건설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건설 관련되는 법과 제도는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제도들이 기술의 수용도 가로막고 또 산업 구조의 변화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서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면 세계 시장에서의 환경과 국내에서의 환경이 거의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뭐 우리 체격이나 우리 기준에 맞는 구장에서만 가지고 운동했다 그러면은 세계 무대에 나가서 어떻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건설 관련되는 법과 제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개선을 하는 것이 세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정부가 그 2023년까지 세계 5대 건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과 함께 건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의 계획을 밝혔는데 원장님께서도 관련 저서를 통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잖아요. 예. 정부의 이번에 건설 산업 혁신 방안 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또 칸막이식 업의 규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방안들은 건설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요구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스마트한 인류 발주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대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는 프로세스나 그런 모든 것들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업계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건설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생산성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산업에서도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혁명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 각 단계별로 지금까지는 칸막이식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연결과 융합, 통합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그런 연결, 융합,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마트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 디지털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건설 산업의 시스템과 사람이 또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산업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연결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을 수용을 하고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5월 31일에 건설단체 협회에서 국회 앞에서 총걸기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5월 말에 건설인 총걸기 대회가 있었고 약 한 7,00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건설업계에서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럼 건설업계에서 그런 걸기 대회를 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은 것이고 대부분 민간주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었지만 공공부문의 경우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되지 않은 탓에 대개는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그 오랫동안 정부의 공사비 그 산정 기준 자체가 현실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삭감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특히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중소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의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서 총걸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사회 간접 자본 예산을 축소하는 게 문제라고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축소를 하는 건가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는 우리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또 사회복지 분야가 중요하니까 사회복지에다 재정을 더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아직도 충분한 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진국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지난번 그 5월 말에 건설인 총걸기에 대해도 사실은 그 정부의 공공건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도 역시 큰 이슈였습니다. 공공토목투자, 특히 토목투자의 경우는 지난 7년간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계속 줄어왔는데 뭐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이후에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것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SOC 예산을 줄여온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SOC 예산을 줄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되질 않고 또 노후 인프라 개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국가 경제 성장의 기반이 약화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문제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중소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를 볼 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중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지나치게 과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을 좀 진정을 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발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보유세 개편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표도 다 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그 보유세 자체가 선진국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큰 틀에서 이런 문제도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보유세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거래세도 같이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태까지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좀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또 집을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도 쉽게 좀 처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퇴로도 같이 열어주는 쪽도 같이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내 건설 시장이 이러한 규제들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돌파구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규제가 건설업을 옥죄는 부분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규제 중에서도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작용을 하는 영역도 있고 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규제 탓만 할 것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발굴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미 국내 최고의 건설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성과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글로벌 건설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직원들도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과의 어떤 네트워킹도 확대를 하고 또 국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건설 산업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거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산업 아니냐, 또 사양 산업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 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업만 하더라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바이오 산업으로 또 새롭게 탈바꿈해서 첨단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건설 산업의 경우도 점차 기계화되고 첨단화되고 또 스마트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건설 산업에 대한 인식과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건설 산업이 과거의 낙후 산업, 사양 산업의 틀을 붓고 새로운 첨단 기술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 원장님과 함께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문제와 향후 과제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건설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초대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